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씨 최측근이 지난번부터 공석이었던 의전비서관에 결국 들어앉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이제 사퇴한 이후에 그 후임으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 행정관이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비외교관 출신인 김선임 행정관이 의전비서관을 맡는 것은 일단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과정 30기 동기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 나가면 정규적인 그런 학력이나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말고 각 학교별로 네. 엄청 비싸게 그 돈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최고위 과정이니 뭐 무슨 과정이니 해서 만들어서 그런 거 해요. 네. 그럼 이제 정말 비싼 돈 내고 한 1,000만 원 정도씩 내고 한 학기 정도 이제 서로 친목 도모하고 또 후원금도 많이 내고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친목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만난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번에 신임 김승희 행정관하고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최고위 과정에서 만난 건데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그냥 외교관 출신의 비서관을 밀어내고 본인이 네. 들어간 거네요. 네, 지금 그 암투 과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의전비서관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고 의전과 각종 행사를 챙기면서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기 때문에 핵심 참모로 꼽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일단 업무 특성상 이제 국제 의전 관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외교부 사람들 지금 되게 속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외교관이든 아니든 간에 그쪽 분야 일하는 외교부들은 정말 이 엘리트식이 엄청난 네. 사람들이고 자기 네. 하는 일에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일을 정말 경력도 없고 본인들이 보기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사건건 부딪혀서 계속 본인들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채워지는 걸 보면 아마도 많이 속이 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어떤 종류의 뭐 노하우가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겁니까? 일단은 행사 및 전시기획 분야 전문가다. 그래서 대선 경선 캠프를 거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은 바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계속해서 의전 실수가 있었던 면을 고려하면 좀 부적절한 인사다. 그래서 사실 보수신문에서는 지금 탁현민 전 비서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게 지금 대통령 배우자 로 이제 김승희 전 행정관이 이제 임명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2부속실까지 없앴는데 오히려 활동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본격화되겠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예상자들끼리 좀 교통정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정부는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이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미국 방문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총 6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고 한 건의 비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이게 기존에 말했던 것과 달리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에밀리 킴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이 쓴소리를 경고하면 알아들을 만한 상식이었고 이러니 특검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네요. 이러네요. 투진맘님께서 탁비서관하고 누굴 비교하냐고요.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강아지님, 국정 개입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거 수수방관하는 거 말이 됩니까? 민주당도 정신 차리십시오. 여연님, 야, 제가 영어, 이분이 한문으로 썼다가 제가 한번 못 읽을까봐 여여라고 또 써주셨어요. 이런 너여자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근데 어쨌든 여연님, 지기들끼리 다 헤쳐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반응 썩 좋지는 않습니다. 김 의전 비서관 자질이 결국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김건희 여사 최측근이나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공약을 깨도 좋으니 제발 이제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전비서관실을 이제 제2부속실화 시켰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김 의전 비서관, 즉 김승희 씨는 사실은 지난번에 뭐 김성환 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그리고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다가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점은. 네, 그렇습니다. 이 경질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장본인으로서 1대3으로 그냥 다 이겨버렸군요. 네. 그리고 의전비서관까지 능력도 자리했습니다. 좋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이제는 김여타 최측근 임명을 너무 그냥 노골화시키는 거, 대통령실이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 이거 모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네, 윤석열 정부의 첫 4.16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교육부 장관이 불참을 했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교육부에서는 뭐 별다른 의도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매년 참사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전주간 공문에서 이제 세월호 표현이 사라진 점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에 참사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네. 그런 거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주간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세월호 관련된 내용을 항상 언급을 하고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게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3시에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주기 기억식에는 불참했다. 왜 불참했다고 하던가요? 불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세월호 기억식 또한 추모의 의미, 중요성으로 이 부총리가 참석하자고 했지만 교통 여건 등 불확실해서 차관이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유은혜 당시 부총리도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에 당일 오후에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니 사실 국민의 안전의 날 행사보다도 이게 지금 당시 희생자들이 학생과 교사였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교육 현장에서 정말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좀 교육부 장관으로서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교통을 이유로 안 간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국민 안전의 날이라는 것 자체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긴 그렇죠. 행사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한 달 뒤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제안한 결과인데 국민 안전의 날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세월호 구주기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더 좋은 행사였고 그리고 애초에 국민 안전의 날 행사를 참석한 뒤에 세월호 기억식을 참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못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8년부터 정부 합동 연결 추도식이 처음 열렸었고 그때부터 매년 4월 16일을 앞두고 일선 시도교육 중에 추모 안전주간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빠졌다. 이거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는데 국민으로서는 점점 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당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표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발언 도중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그거 보고 사실 좀 놀랐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뭐 2021년 전당대회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송영길 대표하고
그 지역구를 조금 물려받았다기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 지역구 관련된 문제도 있고 당시에 송영길 대표하고 친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좀 더 책임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이 이제 사실규명과 빠른 사퇴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그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송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네. 일단 귀국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일단은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체 조사를 안 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뭐 일단 셀프 조사다, 셀프 면책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 당 자체 조사로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부 자체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지네끼리 면죄부준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하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뭐 정확하게 지금 정치 탄압을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공정한 수사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전주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고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당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당 내에서도 뭐 새로운 조사위원회라도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책임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태영호 이 상황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주 요즘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돼요. 글쎄요. 막말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저스트 머니 섹스 민주당 뭐 이러면서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 곧바로 글을 삭제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실언 막말 논란이 있어서 이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곧바로 삭제하고 윤리위원회에 이제 조치를 바라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네,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일단은 뭐 따로 조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 보좌관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저희는 이제 토론회 과정에 있었는데 보좌진이 실수로 메시지를 공개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보세요 여러분.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콤마 역시 JMS 민주당. 이게 지금 그냥 보좌진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크, 머니 지금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핑크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고요. 하얀색 글씨로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 써 있어요. JMS가 요즘 그 사회비교주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민주당에 지금 빗대서 역시 JMS 민주당이라뇨. 역시라뇨. 역시. 여기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가만히 있나 보죠? 이야 대단한 민주당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표를 했습니다.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 당에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고 글을 썼었는데 한 15분 뒤에 다시 글을 고쳤습니다. 당에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봐가지고 반항하겠다 뭐 이런 건가 본데 중요한 건 이 4.3 제주 관련된 망언도 도를 지나쳐서 제주도민들이 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21일까지 사과해라. 네.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이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 이걸 지금 하려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21일까지 사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요즘 태영호 최고위원 상당히 수위를 넘나들고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참 사람들이 일단 어제 있었던 일이고 뭐 추가적으로 조치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태영호 위원이
윤리위원회 부분으로 수정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리위원장을 믿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얼마 전에 선임이 됐는데 일단 김재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징계 사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태영호 위원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무슨 태영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엄격한 뭔가 잣대를 들이댈 거다라는 것과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점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야, 뭐 이 사람처럼 딜을 잘하는 사람 내 생전 처음 봤어요. 네, 협상의 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애초에 기자회견 주제를 국민의힘과의 결별이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네. 실제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중이 담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걸 보면은 총선 공천권 포기를 요구하고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국민의힘하고 결별을 하려고 그랬더니 국민의힘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득이하게 지금 약간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제 국민의힘 자세를 보고 창당하든지 아니면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뭡니까? 당원도 아니고 무슨 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치는지 너무 궁금한데 국민의힘 사람들 보기에 이런 행동이 지금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뭔가 콕 끼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지 상당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전광훈 씨는 내심으로는 제 판단하기에 내심으로는 절대 국민의힘이 결별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결별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현실적으로 마치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전광훈 씨하고 국민의힘과 서로 손을 잡으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갈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당원을 늘리고 힘을 좀 발휘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소식도 있긴 하네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관계 절연을 여러 차례 명시한 바 있다라는 게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드러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그거와 단절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하거나 뭐 이런 조치만 먼저 하고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장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 이게 진심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광훈이 제일 세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광훈 대표가 실권을 행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당적자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대요. 이중당자 정리하면은 다 잘라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총선도 얼마 안 남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 그 입을 당장 닫아라. 우리 당 공천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남의 당 일에 그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중단해라. 이 말이 진심인지도 궁금하네요. 좀 있으면 또 상황 가가지고 뭐 시간이 좀 흐르면 아마 또 따로 연락해가지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한동희 기자도 이런 식으로 해본 적 있어요?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거 달리?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확인이 안 되니 참네요. 아니, 확인 그동안 내가 많이 하셨으니까.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참. 네, 오늘 한 기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희 뉴스마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지금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이나 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탈당이나 출당 요구는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사법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움직이면 그때는 늦는다. 지금 지도부가 엄격한 윤리 기준 하에서 해당자에 대한 탈당을 권고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재명, 송영길 커넥션 의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그 전당대회 네.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의심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먼저 스스로가 당적을 조금 내려놓든지 네. 아니면 좀 쫓아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은 이 당의 이름이나 이런 명성이나 신뢰에 금이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근저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가 친했기 때문에 내지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당시에 송영길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네. 본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조선일보라든지 일단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보면은 뭐 여기에 연루된 의원이 20명에서 30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많군요. 그중 뭐 친명이 5명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7인회 중 1명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인에 지금 한 명. 누굴까요, 그 사람이? 자, 어쨌든 어제 이제 계속 찌라시로 돌아다녔던 사실은 네. 이야기라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친명계 의원 쪽에서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에 이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송 전 대표가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장부터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그때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민주당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검찰하고 딜을 했는데 검찰이 구형을 3년밖에 안 하더라. 근데 판사님께서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거의 10억 상당의 돈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명품으로 받았던 것들도 다 내려놔라 막 이런 네.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판사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얼마나 판사가 보기에 이 이정근 부총장과 검찰이 좀 뭔가 좀 의심스러워 보였으면 이러겠느냐라는 네. 얘기도 있고 검사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약한 구형을 때린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이정근 부총장은 사실은 친낙계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비명계 쪽, 즉 친낙계 쪽에서 오히려 이거를 좀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파리에서 가지는 기자회견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한테 좀 조기 귀국해서 상황을 조금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거부하는 것 같죠? 거부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일단은 뭐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뭐 일단 지금 뭐 검찰발 보도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정근 씨가 뭐 통화한 네. 내용에 따르면 송 대표가 강내구 얼마 네. 돈 썼더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 셀프 조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진상 조사. 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달라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겠느냐 이것도 관건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지도부 일각에서 좀 비판이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지금 피의 사실을 계속해서 대놓고 유출하는 것을 보면은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윤석열 검찰만 바라봐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상조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홍구 원내대표는 본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또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소상히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공식 요청했으니 상관을 화답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송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다른 의원들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정강훈 씨 때문에 시끄럽군요. 네, 정광훈 씨 때문에도 그렇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때문에도 시끄러운 상황인데 네.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당이 더욱더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JMS 민주당 이 얘기를 하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상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언론의 비판을 받고 삭제한 게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욕설부터 다시 들어보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영호 의원은 사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진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JMS 역시 JMS 민주당 이것도 되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이렇게 써놓고는 그거를 또 보좌관이 실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웃겼는데 이제는 여기다 이제 이재명 대표 옛날 욕설 얘기를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좀 치사한 것 같아요. 네, 비겁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자중한다면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더 큰 막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어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제 나온 인터뷰 내용인데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적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성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사람들이 이승만은 뭐 어떻고 김구는 통일을 원했던 통일 공동 정부를 원했던 거다라고 나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김일성이 김구를 이용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뭐 근거가 정확히 있어서 하는 말인가요, 이 사람은? 뭐 근거라는 게 지금 근거로 내놓는 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일성이 통일전선 정량에 당한 것이다. 라는 게 근거인데 본인은 전문가라 이거군요. 네, 이 같은 주장이 결국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강조하고 있는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로 제기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김구를 이용한 것이다.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KBS 프로그램 보고 내가 황당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요즘에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랄 것도 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서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네.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위해서 460억을 이제 보훈처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게 보수 정통성을 이승만을 통해서 채우겠다 이런 게 지금 일단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로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영국의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 왜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현재 권력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20, 30년 동안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지 않냐. 아, 이분은 정말 더 충격적인 건 네. 결국 좌파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나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네, 특이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자, 두 번째. 또 지금 정강훈 때문에 시끄럽죠? 네,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 981명을 파악해서 출당을 권유하는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당법상 이중당적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조치로 문자 메시지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정강훈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뭐 10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왜 981명에 대해서만 경고를 한 겁니까? 981명을 파악한 건 이제 추천인의 정강훈을 쓴 사람들만 이제 파악을 한 거고 추천인의 정강훈을 쓰지 않았다면 더 많은 국민의힘 당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원을 가입하면서 추천인이 누구냐 물어본 그 란에 전광훈이라고 한 이름을 써서 넣은 사람이 981명이다 이런 네. 얘기군요.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이중 당적인지 확인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용도 없는 거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뒷북 대응이고 무의미한 대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당원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사실 전광훈 목사가 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뜨기 시작한 게 결국엔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전광훈 목사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같아요. 지금 뭐 하태경 의원도 정강훈 잘라라라고는 네.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르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정강훈에 기대는 세력들이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김기현 당대표는 당대표 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리더십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입법 예고가 이틀 전인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제대로 어떤 일이 있는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고 MZ 세대를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정강훈 씨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설교를 하면서 핸드폰 사업을 뭐 자기네끼리 하자 가입자 통신사를 바꾸는 그런 걸 하게 되면 돈을 좀 버나 보죠. 한 1,000만 명 정도 바꾸게 되면은 내가 5,000 병상이 있는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간호사들 그러니까 천국 갈 때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반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김기현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금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 세력에 대한 것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대통령 아니 근데 사실 대통령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우리들에게 시키더니만 어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하면서 러시아하고 지금 상당히 긴장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전쟁 가능성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미국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발언인데 기존 정부의 입장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정부가 선을 그어왔는데 미국이나 서방국에서 이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청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지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면 위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살상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무기 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그동안의 침묵으로 사실은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왔던 정부였는데 이번에 그 도청 상황으로 도청 사건으로 결국 한국이 뒤로는 다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우리 군사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론 뭐 아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전혀 신중하지 않은 것처럼 네. 보여지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등이 이뤄진다면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4월에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 키우 북서쪽에서 민간인들이 대규모 확살됐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일단 러시아는 조작이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이미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 언제든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대답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 대변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네, 아, 지금 또 이 우리가 부분- 말을 네.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군요. 전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 달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샤잠님, 군대도 안 다녀와서 전쟁의 게임인 줄 아나 보네요. 국민들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비밀난수님,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경고하던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연님, 날로 성장하는 한동인 기자, 노번네 칭찬이 정말 찰집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가 되는 댓글들이 있군요. 그리고 자, 문제가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 사이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입장을 보일 경우에 뭐 핵 개발이라든지 뭐 재래식 무기라든지 지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죠. 있고 지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 부분이 좀 긴장감도 높아지고 뭐 현대차나 LG전자, 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게 160여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자산 규모가 이제 수조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보복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 그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라는 아니 무슨 얘기가 성의를 또 나옵니다. 보여요. 그렇게 바보 됐으면 됐지. 도청당해가지고 바보 되면서도 괜찮아 우리는 도청 다 이해해요.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우라통 터지게 만들더니 이제는 가기도 전부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우크라이나 지원할 거야. 우리가 군사도 파견할 수 있어. 이러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보자면 뭐 4.19 기념식에서도 뭐 민주당을 향해서 뭐 야당을 향해서 드러난 인식이 있지만 우방국 아니면 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수교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러시아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유인데 이게 외교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이걸 굳이 수면 위로 떠올려서 얘기할 이유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 잘 맺어오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무역 수지도 다 흑자였던 그런 나라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방이라고 주장하는 그 나라들로부터 뭐가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외교를 아는지 정치를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외교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은 계속 정말 이해가 수습하는 안 가요. 이런 예. 과정만 거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습도 맨날 동문서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거기서 일하는 그분들도 참 속은 편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겁니다. 4.19 기념식도 뭐 이어서 얘기하자면 기존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냥 기존 발언이 있었는데 추가를 한 게 돈에 의한 매수입니다. 네. 이게 뭐 민주주의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돈에 의한 매수를 언급하기도 하고 허위 선동, 사기꾼 등을 언급을 했는데 뭐 대통령 기념사에서 기념식 발언에서 사기꾼이 언급된 것도 뭐 처음인 것 같고 돈에 의한 매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상은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요 데일리안인가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면전에 대대고 네, 맞습니다. 돈에 의한 매수 어쩌고저쩌고 참내원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4.19 얘기하라 그랬더니 4.19 얘기는 안 하고 거짓 선동, 허위 선동, 사기꾼들 이런 얘기하고 돈에 의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참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뭐 이승만 정권의 뭐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그러니까요. 않고 민주당 향해서 뭐 돈에 의한 매수다, 허위 선동,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4.19가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담겼어야 되는데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여튼간 이상해요. 이상해.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네. 지금 후보들이 다 추려졌어요. 네. 일단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어제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흑 의원이 출마를 포기를 했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해서 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 그리고 박강원 의원, 박범계 의원 총 4명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친명계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표 취임하면서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장을 임명을 돼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데 앞장서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원익 의원이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네. 지금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비명계 의원들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호응이 있었다면 출마를 했을 것인데 일단은 뭐 박광원 의원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광원 의원에게 힘을 몰아준다 비명계는. 네,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 전 대표 당시에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대선 당시에도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유일한 비명계 후보로 주목이 됩니다. 근데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친낙계 친문, 신낙 이런 쪽 아니었나요? 뭐 이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었기는 한데 지금으로서 뭐 친명계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홍익표 의원을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제 최근에 당직 개편이 있으면서 이제 색채가 이재명 대표의 색채가 옅어지면서 김두관 의원이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조금씩 더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박범계 의원이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홍익표 의원 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다가 박범계 의원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들과의 이제 관계나 상대 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복병이 나타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볼수 있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봉투 사건을 이 후보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김두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쇄신과 개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선거를 극복할 정치개혁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 이제 돈봉투 문제는 극히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더 미래. 여기서도 지금 빨리 들어와서 마무리 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지도부에서 이 사건을 정리를 할지에 따라서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해서 정리해드리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통령실 바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바빴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무슨 일 때문에 뭐 바빴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좀 바빠졌는데 이게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러시아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된다.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부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경제적, 그러니까 재정적, 뭐 인도적 지원만 하는 건 아니다. 향후 군사적인 지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러시아가 이거 완전히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뜻이니까 네. 니네가 문맥을 잘 살펴봐라. 도대체 니네는 말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항상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항상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 게 원론적인 대답일 뿐이다. 그냥 단순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대답을 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 그리고 외교부의 내부 훈령을 봐도 이제 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군사 지원을 하든 말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뭐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나라가 알아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 행동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건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저보고 너무 사람이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더 불쌍하고 러시아가 나쁜 행동한 건 맞는데 우리 옛날에 6.25를 생각해봐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걸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하는 이런 반발을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야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왜 잔소리야 이렇게 말할 건 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가정적인 상황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 당시에 가정적 상황을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로이터 인터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국익에 이제 침해가 상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원론적인 대답일 뿐이다. 가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고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 관계에 대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중국도 관련해서 뭐 대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도 없고 지금 중국 측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이게 사드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또 추가적인 경제 보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쓸데없이 양안 관계를 또 들먹이면서 이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 되게 민감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니까 중국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당연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중국도 좀 거친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 그 입을 다물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또 중국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네요. 네, 초치까지 해서 지금 뭐 중국에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 관련해서 초치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결례의 시작은 누구일까? 왜 우리는 항상 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말을 하는 것일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거를 좀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반도체법이나 뭐 성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 보복이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직접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부분들이 그럼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반도체법이야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큰 액수지만 이제 대기업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 보고 이제 내려오는 데까지 한계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제 소상공인들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 배치 당시 때도 이제 겪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어제 한 기자가 말했지만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도 지금 아주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이거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애매한 상황이고 되게 조심스럽게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국회 정부 탄핵 청원이 하나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헌법 제5조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그리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이런 것을 들어서 지금 정부 탄핵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탄핵하는 청원이 왔다고요? 네, 국회 탄핵 청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수키님, 또 이 베이비박스 후원해 주시면서요. 예, 감기 뚝하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따뜻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희님도 강원희님 매일매일 이렇게 힘드시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라서 고마워요. 이거 되게 좋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특히 서민들이 이 경제적으로 벼랑에 내몰리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을 예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뒷북 광고를 해서 또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하겠다면서 오늘 6월부터 MZ세대 빅모델을 활용을 해서 숏폼 광고를 내보내는데 제작에 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난 7일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정책 광고 협력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올렸습니다.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인데 민간 협력사에 제작비 2억 원을 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송출비로 3억 원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 게 MZ세대 빅모델을 출연시켜서 쇼폼 광고를 내보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민과 청년, 사회 초년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맞춤형 영상을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예방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벌어져서 다들 정말 삶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뭐 5억 들여서 광고한다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오히려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해 주는데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광고도 이미 찍어놓은 게 아니라 6월부터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한 7월, 8월에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쇼폼 영상 내용은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정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 이런 부분을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물론 그 예방은 당연히 언제든지 해야 되는 네, 겁니다만 맞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전세 사기 당하지 마세요 라고만 알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게다가 전세 사기 같은 걸 당하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손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 니네가 조심하란 말이야 이것만 지금 말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인 것이고 국가가 나라를 혹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그리고 같아요. 단적인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전세 사기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에 대해서 이제 조문을 갔었습니다. 조문을 가서 이제 일정이 없었던 피해 대책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전세 사기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사태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 기사 몇 개만 보고 와서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를 피해 대책 위원장이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피해 대책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꼬리를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갑작스럽게 만난 거예요. 네, 빈소에 좋은 조문을 장소에서. 갔다가.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내용을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그냥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니까 네. 이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냐 제대로 좀 알고 얘기 좀 해달라 이랬더니 왜 말꼬리 잡고 늘어져? 이렇게 화를 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휴. 자, 문체부 관계자 정책 홍보 관련해서도 전세 사기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여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 했다니까 참 두루두루 한심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네. 없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